네, 함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배경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게 보면은 지금 그 함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한국 사람 만드는 네 가지 어떤 원형이라 그럴까요? 종류. 이제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섞여서 뭐 친중 반, 뭐 친일 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친미 반, 친일 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 일생의 한 일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그 5가지 카테고리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어저께 밤에 생각하다가 막 어려워서 제가 함 교수한테 막 문자도 보내고 있는데 뭐 어저께 밤에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던 거를 마무리는 못했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면 이분이 90세를 사셨어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90년을 사셔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너무 하신 일이 많아서. 좀 짧게 사셨으면 쉽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이제 그래서 큰 덩어리로 제가 이 11단계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서당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고요. 20살까지. 20살부터 24살까지는 배제학당에 다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24살부터 29살까지 5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를 만난다 그러면서 갔다가 이제 만나기는 했지만 별 속된 표현으로 영양가 없이 이제 외교적인 수사로 대접을 받고 이제 유학을 해서 이 세 학교를 졸업하고 1910년에 35, 한 5년, 여기도 한 5년입니다. 5년 몇 개월인데. 그래서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YMCA 활동을 하다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일본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승만도 거기에 연루가 돼서 이제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 그때 감리교의 연차총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미국을 가서 이제 어디서 독립운동을 할까 그러다가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까지 가서 한 10년 이제 35에 와서 45에 하와이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대통령으로 뽑혀가지고 본인이 이제 부임하는 것은 45살에 이제 상해로 갔다가 상해에서 6개월밖에 실제 대통령을 그러니까 실제 재임한 것은 뭐 굉장히 제법 길죠. 1925년인가 탄핵이 되는데요. 실제 상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임시정부 안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이동희 같은 사람들하고 갈등이 워낙 심하고 또 뭐 돈을 미국 교포들이 보내는 돈을 놓고 어떤 활동에 써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뭐 흥사단 하던 저 안창호 같은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면서 이제 신문이 나니까 그냥 나 떠난다고 고별 교서를 발표하고 이제 다시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한 20년, 18년 쭉 있다가 이제 39년, 64살에 워싱턴으로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 이제 해방이 오기 직전의 그 상황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이제 해방이 돼서 귀국해서 미군정 하에서 3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만들고 12년 집권하고 12년 후에 이제 하와이에 가서 5년 있고 요렇게 제가 전체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요것을 이제 이렇게 좀 다시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 기간별 어떤 특징인데요. 요걸 좀 유념을 하시면서
각 시기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제학당, 아니, 그러니까 배제학당 가기 전에는 이제 과거 시험에 붙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으니까, 맞으면 이때는 지금 함 교수님 분류에 따르면 친중 위정척사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배제학당으로 가죠. 이 배제학당에 이제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가서 그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또 여기 이런 신문 세계에 이제 이게 같은 해에, 이건 보니까 그 배제학당 학생회가 만드는 학생회 신문이고, 이거는 이제 일간지들인데, 일간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오던 신문들인데, 제국신문도 일간지였나?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신문까지 3개를 연달아 같은 해 신문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만민공동회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우리 함재병 교수가 잘 설명한 이 아펜젤러, 그 다음에 이 존스 목사, 이분이 이제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면서 배제학당에서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문을 만드는데요. 이 신문에, 그리고 이제 만민공동회, 이 사진 아까 보니까 함 교수님도 쓰셨던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이상재라는 분이 감옥에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상재라는 분은 말하자면 정통 조선 유교 그 사대부에 상당한 그 위상을 가진 분인데, 이제 이승만을 후원하게 되죠. 그리고 뭐 감옥에서 알다시피 청일정기나 독립정신 이런 또 원고를 썼고, 제국신문 신학월보에 엄청나게 이제 기고를 하고, 그 신학월보에 기고한 글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함 교수님이 인용했던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나는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감옥 안에서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런 이제 글들이 실제 있고, 이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이, 이 제국이 이제 대한제국의 신문이다라는 제국신문인데, 여기에 논설이 이렇게 일면 톱에 실렸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그래서 국문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한 5년 7개월 있으면서 제국신문에 이런 식의 논설을 한 500편을 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써서 이걸 다 맞으면 감옥에 있는 그 심부름 해주는 사람 통해서 제국신문으로 보내가지고 제국신문에 매일 논설이 실리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이 성경하고 연관된 국문교육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쓴 것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국문교육이라는 논설에 보면은 이런 책들을 초학 원문, 그다음에 이게 국문 독본, 3인 필지 이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전부 이런 책들이 보면 여기 이 존스 목사의 아내 마가렛 벵겔, 저 사람이 쓴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맞으면 소개를 합니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공부를 이걸로 해라. 또 이 국문 독보는 이 부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조원시 목사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사민 필지는 이제 선비하고 백성이 같이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라고 해서 뭐 지리책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국신문 논설에다가 써가지고, 맞으면 국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좀 교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한문은 너무 어려우니까 국문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 된다라는 걸 일찍이 깨달은 거죠. 물론 이제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그다음에 청일정기라는 책도 감옥에서 썼고요. 이 청일정기 저는 인상적인 게, 이 서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임진단보다 더 큰 난리가 갑오전쟁이요. 이 전쟁에서 한국이 독립을 잃었은즉 만일 한인들이 오늘날 유구국, 오키나와나 대만, 타이완 인종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말 것 같으면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도 쓸데없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을 터이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여 이 레토릭이 아주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가 평지가 될지라도 우리 대조선 독립은 우리 한인의 손으로 회복하고야 말 터인즉 우리 한인이 갑오전쟁의 역사를 모르고 지낼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쓴다라고 이제 서문에다 썼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저런 사람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막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한테 친일파 모자를 씌우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독립정신이고, 독립정신은 뭐 읽어보신 분들도 요새는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서이고, 하여튼 이 마지막 근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망해가던 조선 말기와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절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체제가 이승만이라는 성각 지식인을 통해 사상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 대우를 받아야 되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시대의 원형과 같은 그 과거 시험 준비를 하다가 배제학당을 통해서 이제 서양의 근대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나서 그 조선이 근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책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사실은 학생들한테 지금 잘 가르쳐주질 않고 있거든요. 뭐 다른 신채호가 쓴 뭐 이런저런 책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승만이 쓴 이 책은 우리가 가치를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전해주질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잘 모르게 되는데요. 꼭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미국에 유학 가기 직전에 가족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1905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이승만에 관한 기사인데요. Japs bad as Russians. 일본은 러시아만큼 나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승만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결혼한 박씨 부인하고 그 아들이 이승만이 유학할 때 이승만 본인은 아들을 보내면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걔를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박씨 부인과 이승만의 아버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옵니다. 박용만이 데리고 와서 이제 워싱턴에 아들이 와서 살게 되니까 이승만이 저 신문에다 대고, 내가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좀 돌봐줄 독실한 개신교 가정, 그런 분위기를 꾸려줄 이제 도움을 줄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죽습니다. 태산이 필라델피아 병원에 디프테리아로. 그 다음에 같은 1905년에 이제 저런 정장 차림을 하고 이제 루즈벨트한테 한국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나러 가는 기사도 나고요. 이때가 말하자면 1905년에 저렇게 미국의 큰 신문에 저런 정도의 분량으로 이승만에 관한 기사가 막 나니까 이제 이승만이 엄청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계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게 되고, 근데 박사 논문이 이제 지금 이승만 연구원에서 책으로 냈고, 저 옆에는 김학은 교수님이 이제 이승만의 박사 논문과 독립정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YMCA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뭘 할까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역할을 하겠다면서 YMCA 총무로, 협동 총무로 와서 일하게 될 때의 사진이고, 맨 위에 두 번째가 이승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진이 하나 빠졌나. 이제 백오인 사건 때문에 미국에 도피를 하게 되고, 그 감리교, 이 미니아폴리스에서 있는 세계 감리교 연차총회를 참석하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에 갔고, 미국에 가서는 이제 우드로 윌슨 그 자기가 다니던 때 당시 그 프린스턴 총장을 하던 그 우드로 윌슨 집의 식구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분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결국 하와이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와이로 이제 갑니다. 이게 여기 이 윌슨의 둘째 딸 제시가 이승만하고 좀 연애까지 하는 사이였다라는 설도 있어요. 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제시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승만이 하와이 있을 때 하와이에서 제시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은 하와이 주지사도 아니고 이승만이 유일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시하고 가까웠다고 하고요. 그 옆에는 이제 박용만과 이승만과 박용만은 감옥에서 같이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선후배 사이로 박용만이 이승만을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이였는데, 이제 유학하고 초기 활동할 때까지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하와이도 같이 갔는데, 하와이에서 이제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깨우치는 게, 계몽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데, 이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만주가 치안이 워낙 부실해서 무장투쟁을 하면은 그 무장투쟁을 진압할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주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중국대로 만주를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했지만 마저 관리를 제대로 할 치안력이 없었고, 만주는 만주대로 옛날부터 또 중국하고 일정한 갈등이 있는 지역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고 하니까, 맞으면 만주에서는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공간이 있었는데, 하와이는 멀쩡한 미국 영토거든요. 여기 미국의 주권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하와이에서 무장투쟁을 하자고 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펄쩍 뛰는 거죠. 뭐 너 미쳤냐 그러고. 근데 이제 박용만은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나중에 하와이에서 실패하고 나서. 아유, 순서가 이렇게 됐구나. 네, 하와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백오인 사건에 관한 책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저렇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은 이렇게 여학생들을 교육하고, 이 교육한 여학생들이 무슨 기념일 날 이제 한국 그 광화문을 본뜬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시가행진을 하다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박용만이 무장투쟁하겠다고 자기가 군사훈련 시킨 사람들 이런 총을 들고 하와이 시가행진을 하는 걸 일본 영사관에서 하와이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영사관의 요청으로 이제 박용만의 군대는 해산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와이라는 미국 영토 안에, 예컨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하마스가 군사훈련을 우리나라 영토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허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이제 박용만이. 그리고 3.1운동을 이승만이 주도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우선 이 3.1운동 전체 대표 33분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1차 대전이 끝나면 강화회에서, 평화회의에서 윌슨을 앞세워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보관을 1918년 10월, 그러니까 3.1운동 지금 5달 전이죠. 1918년 10월경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과 미국인 선교사 선천에서 활동하던 샤록스를 통해서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외교 독립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기록을 저희 샤록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지금 유영익 교수가 확인해서 3.1운동은 사실 이승만이 주도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게 좀 다수설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1919년 4월에 필라델피아가 이제 미국 독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고 그 대립회의 하던 자리에 이승만이 저기 앉아 있는 게 이제 맞으면 저기 앉아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듯이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출범했고 이제 여러 군데 있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합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저렇게 20년 12월 말에 저 오른쪽 사진 같이 이제 상해에 도착을 해서 환영을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동입니다. 이 코스염 기른 사람이. 그 이동이와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해보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그냥 이제 팽개치고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인데 정말 그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저때 사진을 보면 40대 중반인데. 그리고 하와이로 복귀해서는 이제 상해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안창호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돼 있는데, 흥사단과 이승만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흥사단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저기 여기 있는 국민회, 이걸 앞에다가 또 대한인이라고 붙여서 대한인 국민회 입회증서에 이승만이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안창호 단체에 이승만도 가입을 해서 협력을 모색을 하는데, 저 협력하는 관계가 이제 상해에 가서는 안창호가 이승만을 워낙 견제를 해대니까 이승만이 나중에는 이제 상해를 떠나고 나서 하와이에 오자마자 대한인 동지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한테 시달렸던 것을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좀 해결을 하게 하는 거고, 이제 저 조직, 두 조직의 핵심 쟁점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 독립 자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를 후원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안창호는 안창호 자기를 후원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아예 단체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군축회담을 할 때도 찾아가서 한국 독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태평양 잡지에다가 공산당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리한 글도 썼고, 스위스에서 이제 국제연맹회의에서 이승만이 스위스 33년의 국제연맹회의는 만주를 일본이 침략을 했는데, 이 침략이 일본은 이 만주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조선 사람들도 일본의 일부니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많이 사는데 중국이 자꾸 그 간섭을 해서 우리가 거기를 할 수 없이 무력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주장이고, 중국은 일본이 이제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판가르고 이제 내는 회의인데, 이승만이 여기를 찾아가서 이제 저런 책자를 만듭니다.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그래서 만주에 있는 한인들에 관한 책도 내면서 만주를 독립시켜야 만주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주장을 그 회의에서 합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 국제연맹 회의고요. 그리고 저 회의에서 이제 프란체스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여러분들 하와이에 가보시면은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는지를 모르시는데, 실제 이런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1938년에 완공한 광화문 교회라는 한인 기독교회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흔적을 좀 이렇게 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저 장소인데 잘 아직 이렇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컨대 뭐 상해 임시정부 공간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잖아요, 지금. 저기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 중요한 공간인데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가서 이 유명한 이 방송 하죠. 나는 이승만, 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싸워라, 분투하라. 이 방송도 이때 하고, 그 다음에 OSS라고 미국 CIA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CIA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OSS가 있다가 CIA로 바뀌는데, 맞아, 미국 첩보를, 군사 첩보를 담당하는 조직인데, 저기하고 협력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 넵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또 뭐 광복군,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이 버마 전선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침투해서 일본의 이제 배후를, 그러니까 미군이 진격하면은 지형 지물을 잘 모르니까 그걸 안내해주고 그 한국 사정을 이제 작전할 지역의 사정을 그 이렇게 미리 정탐하고 정보를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군사 작전을 하기로 합의를 다 하고 교육 훈련까지 마쳤는데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미국 국무부가 엘저 히스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소련 간첩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미 국무부의 엘저 히스 같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미국이랑 뭘 같이 하자 그러면 사사건건 반대했죠, 그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저는 굉장히 험프리 보가드 같이 보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73살일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저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이승만의 카운터 파트가 이제 이 박헌영, 그다음에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죠. 김구, 김규식. 그다음에 이미 45년 후반기에 스탈린이 북한에 이제 공산당 정권을 만들어라고 지령을 내린 게 이제 문서로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뭐 커밍스 같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는 몰랐었죠. 근데 지금은 저게 다 알려지면서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문제가 너무 명백하게 이제 북한이나 저 스탈린 책임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찬탁, 반탁, 뭐 그다음에 소련 군정은 김일성, 미 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이승만을 소외를 시킵니다. 이 해방 전국에서 3년 동안 45년부터 48년까지. 그래서 이승만은 46년에 단독 정부 필요하다. 북한하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남쪽만이라도 맞으면 자유민주 체제 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이미 해방되고 나서 1년 만에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앞서간 주장이고 중요한 주장인데, 저거를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저게 저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이 책임져야 될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거꾸로 저 발언이야말로 정말 이 소련이나 북한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를 한 이승만의 모습으로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이고요. 대구에서 엄청난 폭동이 이뤄집니다. 9월, 10월에. 그리고 지금 저 72주년, 저게 1918년 9월 29일 날 나온 포스터인데, 민노총이 저거 만들고 있어요. 대구 폭동을 계승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이 문재인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가지더라고요. 지금 이 민노총의 포스터 보면 정말 이거 계승하자고 써 있어요, 지금. 남노당 계승하자고. 근데 뭐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죠. 오히려 막 저런 걸 부추겼죠. 그래서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유엔으로 넘어갈 때 이제 트루먼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냉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터키의 소련의 영향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냉전의 시작인데요. 저러면서 한반도 문제도 이제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니까 이승만 노선이 힘을 받고 김구는 이제 장덕수를 암살한 의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 이게 미 군사법정인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나를 죄인으로 보면 기소하여 체포하든지 증인이라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는 관련이 없으니까 퇴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수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48년 1월 16일 국민의회 동원부장, 국민의회는 김구가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동원부장이면서 한독당 중앙위원으로 김구와 각별한 사이인 김석황이 체포가 됐는데 그 김석황이 검거될 때 사건의 궁극적 배후 확인의 결정적 단서인 김구 앞으로 쓴 편지를 붙이지 않은 채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단서로 해서 그 당시 미군 수사하는 사람들은 야 장덕수 죽인 일에 김구 네가 이 오더를 내린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맞으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요새도 협조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김구 몰락의 어떤 신호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유엔 한국 유엔단이 와서 50선거하고 의회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 만들고 헌법 만들고 취임하고 그다음에 뭐 취임해서는 친일 청산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문제는 좀 긴 문제라 그냥 오늘은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시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난 게 아니라 실정을 알고 하야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막 잡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모르던 3.15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대통령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학생들을 찾아가서 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잠시 여행을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 갔다고 표현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잠시 바람 쐬러 하와이에 갔는데 못 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 다음 들어온 장면 정권 또 박정희 정권에서 들어오면은 정치적 부담이 생기니까 거기 계속 계시라. 근데 나이가 90이 먹으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됐다가 결국 돌아와서 저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에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여기 보면 이 빌딩 난간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이 무슨 새들이 앉아있는 참새들 앉아있듯이 저렇게 앉아서 위험하지도 않은지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조사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물론 이걸 정일권이 대독을 한 조사인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평가와 또 그 잘 기리는 글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함지봉 교수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네 가지 아니 5가지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 친소 공산주의 친중 위정 척사에다가 인종적 민족주의는 사실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다 박정희를 어떻게 넣을까? 이 박정희는 보니까 친미 기독교하고 친일 개화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이 두 그룹을 섞은 게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극단적인 게 이 백두혈통이니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쪽하고 연관이 되면 이게 10월 유신으로 가는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밤에 제가 잠시 카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기에 실제 오늘날의 정치인들 이름을 다 집어넣어 보면은 오히려 더 정치 지형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다가 자신도 없고 뭐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이거 그냥 맛만 보는 걸로 끝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아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쭉 그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했나를 제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당교육 시절에는 이쪽 배경이죠. 그러다가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친미 기독교파가 되는 입문을 하고 이제 한성 감옥에 가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저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제가 입신을 하고 했는데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심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학하면서 이제 상당한 내공을 쌓은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실천하는 일에 들어가서 YMCA 활동하고 하와이에서 활동하는데 이때 친소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제 여기서 심하게 갈등을 겪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그러니까 저기 친미 기독교파를 실천하는 동시에 그걸 하려니까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엄청난 갈등을 겪고 그 이후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이승만한테는 당연한 상수가 돼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로 돌아가도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다가 귀국하고 나서는 제가 이 김구를 친중 위정 척사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 친소하고 그러니까 김구하고 처음에는 협력을 하지만 나중에는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이제 한민당 김성수 같은 사람들 친일 개화파죠. 이 사람들하고 협력하면서 이 나중에 이제 이 이승만과 이 사람들의 협력이 박정희를 만들어내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에다가 또 뭐 미국 군사학교 출신 교육도 나중에 받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보면은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친일 개화파하고 결국 친일 개화파라는 게 미국 기독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아까 한 교수님 말씀에서도 일본이 근대 사회가 된 것은 서구의 배경이 있고 그 서구를 본딴 게 일본의 근대 사회니까 그리고 서구의 근대라는 거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근대니까 결국은 서로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일 개화파하고 친미 기독교파는 바탕에 이렇게 같은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친소 공산주의하고 친중 위정 척사는 결국 저것도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 이념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가 해서 더 5개를 더 잘게 아니 더 거칠게 줄이면은 2가지로 나눠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야 우리 함 교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오늘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